안녕하십니까, 김영탁입니다. 이번 인공지능 개론 시간은 제가 이슈가 있어서 오프라인 강의로 우선 진행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정의 달, 그 중에서도 가정의 주를 맞아 다들 바쁘실 텐데,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 강의를 업로드하는 점 또한 여러분께서 큰 헤아림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전부 다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서 이제 의사의 역할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가 대체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의사의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그 겨울방학 때 했던 MBC의 유명한 드라마 하얀 거탑의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때 참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었어가지고 참 어쨌든 그랬네요. 아무튼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인간 의사의 역할은 이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남아있기 위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뛰어나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의 활용이 의사의 숙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탈숙련화의 이슈가 있고요. 현재의 의료 패러다임 하에서는 의료 행위에서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오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러한 이슈는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다음 페이지로 잘 안 넘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와 이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패러다임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 엄청나게 핫하죠. 아주 핫 이슈고, 이제 뭐 테슬라든 뭐든 자율주행 기능이 아주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단계는 크게 레벨 0부터 5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100% 매뉴얼이고, 1단계에서는 이제 워닝 시스템, 이제 2단계부터 이제 오토노머스한 휠 스티어링부터 이제 사실상 레벨 2, 3, 4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레벨 5부터는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됩니다. 결국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고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운전하면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고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제 그런 사고의 위험 자체가 0%에 수렴하게 된다면, 최소한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면은 그런 게 일리걸하게 될 세상이 이 세상에 언젠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의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지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크래시 컴플리케이션 I almost got into 이슈입니다. an accident right there. Holy cow, you're right? Yeah.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근거가 도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제 오토 스티어링 전과 후에 비했을 때 이제 크래시 레이트 퍼
밀리언 마일스를 보면은 훨씬 줄어든 통계도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 자율주행차의 사고 확률이 0%에 수렴한 세상이 온다면은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윤리적,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까지도 동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인공지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의료 인공지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패러다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까지 내린다는 것은 규제적으로도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인간의 목숨을 온전히 기계에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더 충분한 수로 이루어진 의사 그룹보다 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더 일관적이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의료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수의 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 연구 결과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과연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이후에도 인공지능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의사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나아가 인간이 인간을 진료하는 것이 여전히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지만 분명 특정 시점에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탈승연화를 살짝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왼쪽에 있는 정밀 도로지도 이제 다들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도로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이곳저곳을 같이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지도를 잘 봤죠. 하지만 요즘 다들 이제 카카오 맵, 뭐 티맵 이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지도를 보는 힘이 떨어지고 그냥 이제 화살표대로 가게 되죠. 결국 이러한 탈승연화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 때 이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도를 보는 것에 있어서 탈승연화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탈승연화가 또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비행기 파일럿 분들인데요. 이제 자동 항법 시스템이란 것이 워낙 잘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1940년대에서는 이제 비행기 하나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1명, 항공사 1명, 무선통신사 1명,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80년대 이후 조종사 2명으로 간소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엄청나게 하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지나친 의존, 결국 파일럿의 전문 지식과 반사신경 혹은 수동 조종 능력 등을 감퇴시켰다는 건데요. 근데 결국 이제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의 시대가 언젠가는 열릴 것이고, 또한 이것이 또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결국 비행기에 처음 자동 시스템을 도입할 때만 해도 파일럿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수동으로 조종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화로 인해서 파일럿이 탈승연화가 된다는 변수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인공지능의 도입은 어떨까요? 의료인공지능의 도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사들의 탈승연화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사들이 인공지능의 판단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거나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닥터 단감의 퓨처 매디라는 짤막한 이제 웹툰 사컷 카툰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왓썹은 수술을 추천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추천합니다. 클릭 진행 거절 진행 클릭 이제는 이제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우스를 찍는 이제 새가 들어가 있죠.
결국 이제 본인이 말하는 게 내가 의사인지 기계인지 인질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른 자주적인 염려를 나타낸 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에 대해서 의사의 유지될 역할 중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도 지는 역할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요.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의한 의료, 사회, 문화, 윤리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공지능에 대한 의사의 탈승려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찰이 저희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그것이겠죠. 언제까지 인간 의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또 의료 인공지능으로 도입돼서 방금까지 이슈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앞으로 유지 혹은 더 강조될 또 다른 인간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공감, 감성적인 측면, 그런 휴먼 터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 의사가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드 뉴스, 나쁜 뉴스를 전할 때인데요. 대표적인 배드 뉴스 전하기 예시는 종양내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환자에게 암이 걸린 사실을 전달하거나 혹은 암의 재발, 혹은 암이 어디로 전이되었습니다. 혹은 이제 당신의 이제 기대 수명이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할 때입니다. 만약 뭐 딥러닝이든 인공지능이든 그런 기술로 암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것이죠. 결국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한 명의 종양내과 의사가 평생 환자에게 나쁜 뉴스를 약 2만 번 정도 전한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나쁜 뉴스를 어떻게 전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고 감정적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나쁜 뉴스를 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환자가 질병을 대하고 치료를 받는 자세, 그리고 치료 중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까지도 달라진다라는 여러 학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연구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왼쪽 상단에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5년 동안 팔로우업을 한 결과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고요. 오른쪽 상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의사가 나쁜 뉴스를 전하는 유형에 따라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결국 의사가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서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얻는 감정적인 위로라든지 의사에게 느끼는 위압감 혹은 치료에 대한 희망, 얻는 정보의 양, 진료의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단에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 환자의 경우 이제 의사가 피부암 진단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우울증이나 분노장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준도 달라졌다는 연구입니다. 결국 의사의 공감 능력은 환자의 치료에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공감 능력이 치료의 효과까지 좌우한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서는 891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11년의 연구인데 공감 능력이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이 혈당 관리도 더 잘 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도 더 낮았다. 의사의 공감 능력 외에 다른 변수, 의료진의 성별이나 환자 성별, 보험 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결국에는 이제 의사가 딜리버리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의 연구고요. 오른쪽 또한 2만 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춘 의료진에게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당뇨 합병증의 발병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결국 공감 능력이 낮거나 보통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으면은 1000명당 6.5명에서 71명 정도의 발병률을 발생하는데 공감 능력이 높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은 1000명당 4명 정도의 꼴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 되게 흥미로운 연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그러나죠. 안타깝게도 현재 의사들은 환자가 어떻게 환자와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며 나쁜 뉴스를 전해야 될지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훈련들은
배드뉴스를 전달하는 훈련들은 간과되고 있고, 결국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받은 종양내과 전문의는 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체 중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결국 이러한 연구들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거의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과입니다. 결국 의사들이 환자에게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그 기회를 날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환자들이 워낙 너무 많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의사는 공감 능력이 낮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설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부터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을 하였다. 결국 수능과 같은 현재 입시 과정에서는 지적 능력만 평가할 뿐 공감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둘째, 현재의 진료 환경이 공감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우 소위 3분 진료가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을 한 명의 의사가 다루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는 이슈들이 있고요. 가설 3번은 이제 의대 교육과정 그리고 전공의 수련을 거치면서 공감 능력이 줄어들었거나 혹은 제대로 발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체계적인 공감 능력의 제고 교육에 부재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미국 의대생의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3학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의대 3학년 때 이제 공감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3학년에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시기가 환자 대상으로 실습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런 수련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롤모델의 부족, 진료시 맞이하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의대생분들께도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 같고요.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결국 예비 의사들의 공감 능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침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의 공감 능력은 어떨까요? 치료할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소위 라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뽀가 뭐냐면은 치료를 진행하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나 유대관계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의사라면 환자와 과연 라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환자들은 인간 상담사보다 되려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더욱더 솔직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인공지능이 상담한다고 환자가 믿는 그룹의 경우 사람이 상담한다고 환자가 믿는 그룹보다 슬픔의 표출 정도라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의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공지능 또한 이렇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무척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a therapist. 그리고 또 인간 의사의 유지되는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의과학자의 역할입니다. 본 강의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저희가 수업 초기에 배웠겠지만 지금 모든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결국 자의식이 없고 스스로 무엇을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저희는 배웠었죠. 즉 기존에 학습할 데이터가 없고 문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근본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서는 결국 의과학자의 그런 기여, 관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기존의 지식, 지적 역량으로 도달하지 못한 곳을 헤쳐나가는 것이 연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문제를 풀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미지의 분야를 인간이 먼저 연구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의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큰 문제가 있어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에서 이런 기초의과학자 분들께서 거의 고사 직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간은 된 통계 자료긴 하지만 2015년도 대한의학회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생어학, 기생충학 이런 전문의 제도가 없는 기초 분야에서는 기초의과학자 부족 현상이 특히나 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 교수 중 의사 비율이 평균 50% 내외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의과학자로서의 역량 대신 임상의사만을 길러내는 현재의 의과대학의 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마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제 당시 대한생리학회 회장님이셨던 박병림 원광대 의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1차 진료 의사 양성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임상의학 위주의 통합 강의를 진행하며 기초의학 강의가 실습이 자연스럽게 축소돼서 과학적 사고 능력 개발이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의과대학 교육 방식과 병원 수련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이제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의과학자들이 또 많아져야 이런 의료 인공지능도 더더욱 두텁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새로운 롤, 이제 의사들의 새로운 역할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새로운 역할은 무엇일까요? 결국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진료 현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의료에 활용하는 미래는 더 이상 올 것인지 혹은 오지 않을 것인지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언제 올 것인지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피할 수 없다면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더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을 진료 현장에서 의사가 어떻게 활용할지 또한 활용할 경우 어떠한 효용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은 아직 연구가 충분치가 않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료인공지능을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거나 재발률이 감소되거나 그런 치료 효과의 개선이나 진료의 정확도의 향상, 오진률의 감소 등 그러한 여러 가지 임상적 효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외적으로도 이제 병원의 매출이 증가되거나 의료 비용이 절감되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효용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라는 표현을 다시 돌려서 생각해보면 아직은 인공지능이 이러한 효용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명이 된 바가 없고 근거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래서 왜 임상적 효용 증명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제 연구적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과거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왜 쉽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상적 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간의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더구나 이런 연구를 거치더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용에 대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엑스레이 유방 촬영술, 이제 맘모그래피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이제 자동 진단 보조 시스템, 컴퓨터 에이디드 디텍션, CAD의 임상적 효용 증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유방 촬영술 CAD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유방암 의심 변변을 찾아줌으로써 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일찍이 1998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2002년부터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보험 혜택 이후 유방 촬영술에 CAD를 활용하는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임상적 효용을 살펴보니 조금은 의아했는데요. 영국에서 3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은 한 명의 사람이 CAD를 참고하여 판독하는 것이 두 명의 사람이 중복으로 판독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으며 암의 검출률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건데요. 근데 반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2015년도 자마에서 나온 연구는 이제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시행된 약 30만 건의 유방 촬영술을 CAD를 활용한 유방 촬영술을 분석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암의 검출이나 판독 정확도 혹은 센시티비티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CAD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인공지능 개발 그리고 기술적인 정확도와는 별개로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임상적 효용에는 그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상적 유효성이 잘 증명됐다고 치면은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할까요? 진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존의 진료 그리고 판독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녹여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기존의 판독이나 진료 프로세스를 방해하면 안 되고 혹은 지나치게 큰 변화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용하기 귀찮고 번거로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가를 받을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인공지능이 진료 현장에 도입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제 약을 처방하는 CDSS라고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A와 B 가령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동시에 처방하려고 할 때 의사에게 이제 경고를 띄워주는 간단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요.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제 심각한 경고가 뜨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사 사용자 중 70%에서 80%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위 경고 피로, 알람 패티그에 따라서 경고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렇게 경고를 무시해버리면은 사실 경고 시스템이 있으나 없으나 마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기존 워크플로우를 방해하지 않고 기존의 진료 방식에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녹여낸 좋은 사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영상에 있는 구글의 병리 인공지능인데요.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병리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병리 조직을 보면은 바로바로 어디 부분이 이제 암인지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를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그 윤곽선들을 그리고 히트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슬라이드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렌즈의 배율을 바꿀 때도 거의 위화감 없이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 워크플로우에 방해받지 않는 어찌 보면 매우 좋은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판독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만이 이런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잘 개발되더라도 이것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 더 적절히 잘 접목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임상적 유효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이제부터 저희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진료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영학 용어로 이제 기술 수용 주기 모델에 따르면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혁신 수용자, 선각 수용자,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지각 수용자 등 뭐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의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의사 중에서 좀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분들은 좀 혁신 수용자의 입장으로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보수적이라는 의료라는 분야의 특성상 다른 일반 시장보다 후기 사용자나 지각 수용자의 비용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의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역할까지 집어봤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혹은 윤리적인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는 정말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요. 의사,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 그리고 치료를 받는 인공지능을 이제 쓰겠다고 이제 허락한 환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제공한 병원,
혹은 의료 인공지능을 심사하고 허가해준 이제 식약처나 FDA 같은 국가기관,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얼마만큼이나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컨센서스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책임사고 소재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결국 인공지능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에 따르면은 결국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주체 회피로 인해서 사람의 법적 책임 부담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 현재의 의료 규제 패러다임 하에서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참고해서 최종적인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인간 의사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 결과에도 크든 작든 의사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또 그냥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 인공지능의 종류나 사용 방법,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한 의사의 독립적 판단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인공지능의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계산 과정은 얼마나 투명성을 보장되는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의 주요 관건은 의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는가입니다. 2017년 사례인데요. 2017년 12월에 미국의 FDA는 인공지능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용 과정에서 의료진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는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결론을 의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면 그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일 건데요. 즉,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위험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면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의료진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들은 몇몇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실시간 부정맥 예측,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판단이 기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결국 의사의 독립적 판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료진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질 것이겠죠. 결국 의사가 독립적인 판단의 보장 여부는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이나 허가 범위와도 관련이 높습니다. 기기 사용 목적이 의사가 최종적인 진단이나 판독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의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므로 위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공지능이 의사의 도움 없이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또 그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의사의 관여 없이 진단까지 내리는 최초의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IDX-DR이라는 녀석인데요. 결국 미국 FDA 첫 승인을 받은 AI 의료기기인데요. 결국 이렇게 의사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진단까지 내리도록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2018년도에 최초로 등장하면서 저희 업계에서는 매우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국 FDA는 이제 2018년에 안저 영상, 이제 저희 눈 영상입니다. 눈 사진을 판독해서 당뇨성 망막변증을 의사의 개입 없이 진단하는 IDX-DR이라는 인공지능을 허가했는데, 이때 진단 정확도는 민감도가 87.4%, 특이도가 89.5%라고 합니다. 사실 FDA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딥러닝 기반 의료 인공지능은 이제 알테리스라는 회사의 카디오 DL로 2017년에 그보다 먼저 허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승인받은 인공지능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이고, 의사의 개입 없이 진단까지 내린 사례는 IDX-DR이 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도랑 특이도 이제 저희도 많이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인공지능은 통계적으로 병이 있는 환자 10명 중 1명 정도 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명확한 책임 소재나 과실의 비중은 법정으로 가야만 내려질 것이고, 이 경우 의사의 개입 없이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인공지능이 오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본 IDX-DR의 진단 방식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저런 식으로 누운 사진을 찍고 캡처 버튼만 누르면은 안저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페이션트 아이디만 고르면은 안저 영상이 나타나네요. 이그젠 버튼을 이제 프로세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60초 이내 결과가 나온다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안 나오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중 하나인 블랙박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인공지능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단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결과를 내어놓았는지에 대한 판단 과정의 해석력, 영어로 이제 interpretability라고 하고요. 혹은 설명력, explainability,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EU에서는 이제 일반 정보 보호 규정 GDPR에서 설명 요구 권리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블랙박스 기반의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결과 도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적용에 있어 아직까지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자들은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에도 많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제 줄여서 XAI라고 하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이 도출한 특정 결과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혹은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스캐터플롯처럼 익스플레이너빌리티랑 프레딕션 애큐레시는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기본적이고요. 하지만 요즘은 딥러닝에도 이제 라임이라는 방식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딥러닝에서도 설명 가능한 방식을 많이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그런 디시전 트리 계열에서는 이제 셰프 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입력된 변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이제 높은 기여를 하였느냐, 의사결정에 높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아무튼 이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XAI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있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료 데이터의 확보나 처리, 관리, 이전, 보안, 이런 전반적인 윤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원치 않는 의료 기록의 사용, 가령 에이즈 양성 반응이라든지 약물 과다 복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의료 데이터의 의도적 유출 혹은 거래, 부정한 열람 및 복제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위험성 또한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의료 빅데이터 사용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의료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반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 달리면서 어떠한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결국 저희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기술의 개발과 발맞춰서 그러한 윤리적인 의식, 그리고 실제로 이 의료 현장에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합을 맞춰져야 이제 저희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도 조금씩 점차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의료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의료 인공지능 파트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는 점 다시 한번 큰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